5천만 원. 10년 밥과 생활비 다 포함이야. 부르는 만큼 줄 테니까 당장 도장 찍어. 남편은 시어머니가 생전에 누워 계시던 그 소파 위에서 젊은 여자를 옆에 앉힌 채 이혼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지 하루도 안 된 집에서요. 저는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제 30대를 통째로 갈아 넣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 그 여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언니, 진짜 주인이 왔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줄래? 저는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겁먹고 찍은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걸.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10년. 그 세월을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29에 시집와서 39이 될 때까지 중증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곁을 단 하루도 비우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시어머니가 이불 위에 대변을 보시면 저는 말없이 일어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낮에는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드렸죠. 남편 태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며 아침이면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나갔고 밤늦게야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병원비는 제때 보내주면서도 정작 시어머니 방에는 한 달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요양병원 복도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동안 태주는 영정사진 옆이 아니라 복도 끝 비상구 앞에 서서 연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하트가 잔뜩 달린 메시지가 올라오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태준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것도요.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차갑게 식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목구멍을 틀어막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내내 태주는 조문객들 앞에서만 잠깐 슬픈 척 눈을 찡그렸고 사람들이 돌아서면 바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빈소를 지키고 혼자서 국을 끓이고 혼자서 조문객의 절을 받았어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몰래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든 손이 자꾸만 떨려서 밥알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오후 저는 지칠 대로 지친 몸을 끌고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장 옆 바닥에 낯선 구두가 한 켤레 놓여 있었어요. 빨간 밑창에 반짝이는 까만 가죽. 저는 그 구두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여자 구두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실내와도 신지 않은 채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늘 누워 계시던 큰 소파 위에서 태준이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태준이 늘 동업자라며 이름만 흘렸던 그 여자, 이유라. 유라는 태준의 품에 안긴 채 깔깔거리고 있었고 태준은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은 손을 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돌렸고 태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저는 두 사람이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고 변명을 늘어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준은 셔츠 단추를 느긋하게 잠그며 소파에서 일어났을 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왔어? 딱 잘 됐네. 태준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만 찍으면 돼.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 태준의 서명과 도장은 이미
빈칸 없이 채워져 있었어요. 10년 동안 어머니 간병했어. 나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다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준이 코웃음을 치며 통장 사본 한 장을 서류 위에 올려놓았어요. 5천만 원. 10년 밥과 생활비 다 포함이야. 내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잖아. 소송 걸어봤자 변호사비만 나가고 너만 거덜나. 그때 유라가 소파에서 느릿하게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유라는 제 낡은 면바지와 늘어난 티셔츠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어요. 유라의 입술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언니,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지. 이 집 진짜 주인이 왔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줄래? 질척거리면 보기 안 좋잖아. 저는 유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먹이 떨렸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떵떵거리며 굴리는 저 사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태준은 그 돈을 자기 능력으로 번 것처럼 휘둘렀지만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10년을 지켜보며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지금 자기가 모든 걸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쓰고 도장을 꾹 눌렀어요. 태준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찍을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잘 생각했어. 깔끔하게 끝내자. 태준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까지 몇 벌을 낡은 가방에 쑤셔넣고 시어머니 방 한쪽 서랍장 위에 놓인 가정용 홈캠의 메모리 카드를 조용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온 간병일지,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 노트를 가방 맨 밑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제 등 뒤로 유라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태준은 가정법원에 나란히 출석해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 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방 속 낡은 노트의 무게를 손바닥으로 느꼈어요. 이 안에 담긴 10년의 기록이 태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급하게 구한 단기 임대 원룸에 가방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벽에 배어 있었고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빛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까지만 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사려고 생활비 통장의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글자를 보고 저는 편의점 앞에 멈춰 섰어요. 지급정지. 태준이 비밀번호 오류를 핑계로 제 통장을 막아버린 겁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돈은 고작 120만 원 남짓이었는데 그마저 손을 댈 수 없게 된 거죠. 저는 빈 지갑 속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삼각김밥 하나만 골랐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오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박태준 씨의 법률 대리인 한정우 변호사입니다. 강지연 씨, 한 가지 통보드릴 게 있습니다. 통보요? 강지연 씨가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방치 및 부적절한 돌봄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측은 재산 분할을 일절 진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방치라뇨?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어머니를 돌봤어요. 그건 강지연 씨의 주장이고요.
저희 쪽에서 확보한 자료는 다릅니다. 더 이상의 통화는 무의미하니 서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뚜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방치라니. 새벽마다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욕창에 연고를 바르고 식사를 한 숟갈씩 떠들이던 그 시간들을 방치라고 부르다니요. 무릎에서 힘이 빠져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점심때쯤 친정 먼 친척인 큰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이모는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부터 질렀어요. 야, 강지연, 너 인터넷에 뭐라고 떠도는지 알아? 시어머니 재산 뜯어먹으려다 쫓겨났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 있더라. 이모, 그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언제? 거짓말은 무슨? 사진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거짓말이야. 내 뒷모습 그대로 찍힌 거 봤어. 친정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전화가 끊긴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역 맘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인기 게시물 첫 번째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댁 재산만 노리고 치매 시어머니 방치하다 쫓겨난 여자, 우리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글 속에는 제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고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방 안에 가둬놓고 밖으로 돌아다닌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저를 폐륜녀라 부르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떠들고 있었죠. 유라의 짓이라는 걸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 세탁소 아주머니, 한 번도 말 섞어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 제 번호를 어디서 알아냈는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나같이 집안 망신이라며 그런 년이 어떻게 이 동네에서 돌아다니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온몸이 굳었고 나중에는 전화기를 이불 밑에 쑤셔 넣고 귀를 막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모아 태준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몫의 돈이라도 받아야 당장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건물 로비에 발을 들이자마자 직원 2명이 양쪽에서 제 팔을 잡았어요. 사장님이 출입 금지시킨 분이세요. 나가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나 여기 사장 부인이었어요. 태준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 부인 아닙니까?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직원들이 제 팔을 끌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건물 앞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엎어졌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 모래가 박혔습니다. 그때 건물 유리문이 열리며 태준이 나왔습니다. 태준의 팔에 유라가 매달려 있었어요. 유라는 명품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라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 지폐 서너 장을 뽑아 제 얼굴 위로 흩뿌렸어요. 언니, 불쌍해서 내가 쏠게.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 지폐가 바람에 날려 제 머리카락 위에 까진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은 유라의 허리를 감싸며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비에 젖어 축축해진 종이장을 손에 쥐고 일어서면서 저는 이를 꽉 깨물었어요. 이 돈을 준 여자의 얼굴을, 아무렇지 않게 돌아선 그 남자의 등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겠다고요. 반드시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쌓아 올린 것을 무너뜨리겠다고요. 그날 밤 반지하 원룸에 돌아온 저는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한 채 방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낡은 간병 일지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어요. 표지에 밴 시어머니의 약 냄새가 코끝에 번졌습니다. 저는 이불도 덮지 않고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목이 터질 것 같았지만
벽이 얇아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사라져버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바로 그때 이불 밑에 쑤셔 넣었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지연 씨 맞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 이순옥 여사의 세무 업무를 15년간 맡아온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지연 씨, 저를 한번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님이 지연 씨에게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젖은 간병일지를 가슴에 안은 채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숨을 멈췄습니다. 김 세무사에게 전화를 받은 지 3일 뒤 저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낡은 오피스텔 3층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백발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구겨진 양복에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쓴 김 세무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구먼. 앉으세요. 김 세무사가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김 세무사의 책상 위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가 묵직해 보였어요. 지연 씨, 돌아가신 어머님 이순옥 여사. 내가 그분 세무일을 15년째 맡아왔어요. 김 세무사가 돋보기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신 게 한 8년 전이었지. 그런데 아무리 치매가 와도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건 아니거든요. 맑은 날이 있었어요. 가끔씩. 네, 저도 기억해요. 어떤 날은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김 세무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맑은 날 중 하나에 어머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택시를 타고 혼자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드님한테 연락하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내 손을 붙잡고 그러시더라고. 김 세무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닦았어요. 안경 아래 김이 서린 것 같았습니다. 그 녀석한테는 알리지 마라. 내 아들이지만 내 돈만 노리는 거 나도 안다. 며느리한테 남겨줄 게 있으니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 세무사가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열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2장과 손편지 1장이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는 공증사무소 직인이 찍힌 유언 공증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수도권 외곽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 한 채를 며느리 강지연에게 전부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이었는데 소유자 란에 강지연이라는 제 이름이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어머님이 정신이 맑으실 때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가셔서 유언 공증을 하시고 생전 증여까지 마무리하셨어요. 세금도 내가 다 처리했고 등기 이전도 벌써 끝난 상태입니다. 저는 서류를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봉투 안에 남은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또박또박 힘을 줘 쓴 흔적이 보였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내 젊은 시절을 이 늙은 것 때문에 다 쓰게 해서 미안하다. 태준이가 너를 버릴 거다. 그 녀석 눈에 딴 여자가 들어온 거 나도 안다. 그날이 오면 이 건물 월세 받으면서 당당하게 혼자 살아라. 네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이것도 적다. 미안하고 고맙다.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제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편지 위에 번졌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김세무사가 조용히 기다려주다가 물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지연 씨,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더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세무사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태준이가 어머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갔어요. 그걸로 그 건물 1층하고 2층에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었더라고.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는 공짜로 쓰겠다는 계약을 제 멋대로 꾸민 거지. 무상임대차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건물 주인인 척하고 1층하고 2층을 공짜로 쓰겠다고 가짜 계약서를 만든 겁니다. 거기다 프랜차이즈 카페 직영점을 차리겠다고. 김세무사가 돋보기 안경을 다시 쓰며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태준이가 그 가짜 계약서를 은행에 들이밀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며 거액의 사업자 대출까지 받아냈어요. 그 여자 유라라고 했나? 둘이 같이 꾸민 거지. 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건물은 제 겁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태주는 이 건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돈까지 끌어다 쓴 거예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아까까지의 서러움과는 다른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어요. 김세무사님, 태준이는 이 등기가 제 이름으로 바뀐 걸 모르는 거죠? 몰라요. 어머님이 철저하게 비밀로 하셨으니까. 태준이는 당연히 자기가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김세무사가 책상에 손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지연 씨, 태준이가 만든 가짜 계약을 깨부수고 쫓아내려면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태준이가 지금 카페 개업 준비에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어요. 건물 월세 계좌를 지연 씨 이름으로 바꿔놓을 테니 태준이가 전부 다 쏟아부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세요. 다 쓰고 나서 뒤집어야 타격이 크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세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어머님이 지연 씨 걱정을 참 많이 하셨어요. 부디 이걸로 다시 일어서세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는 길바닥에 엎어져 10,000원짜리 지폐를 줍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가방 안에는 5층짜리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민지. 서초동 대형 로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민지. 10년 동안 간병에 매달려 연락을 끊고 살았던 제가 지금 이 순간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민지의 번호를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민지의 사무실은 서초동 대형 빌딩 12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로비에 앉아있던 민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민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강지연, 너 지금 뭐야 이 꼴이. 민지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본 지가 며칠째인지 몰랐어요. 반지하 원룸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끼니도 거른 얼굴이 어떻게 보였을지 짐작은 갔습니다. 1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지가 제 손목을 끌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민지가 제 앞에 턱 앉으며 물 한 잔을 밀었어요. 말해.
저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10년의 간병, 시어머니의 죽음, 장례식 다음 날 소파 위에 태준과 유라, 이혼 서류에 찍은 도장, 통장 지급정지, 맘카페 저격글 회사 앞에서 바닥에 엎어진 일 유라가 얼굴 위로 뿌린 10,000원짜리 지폐까지. 민지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볼펜을 쥔 민지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가는 걸 저는 봤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유언 공증서, 등기부등본, 시어머니의 손편지. 민지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내려갔어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을 확인한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아, 너희 아직 숙려기간 안 끝났지? 응. 법원에 접수한 지 5일째야. 민지가 볼펜을 탁 내려놓으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 건물은 시어머니가 생전 증여로 내 명의에 넘긴 거니까 내 고유 재산이야. 이혼해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고 100% 내 거야. 민지가 서류를 다시 한번 훑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너 10년 동안 간병한 거, 그거 재산 분할할 때 기여도로 인정돼. 태준이 그놈이 사업한다고 벌어놓은 것들 있지? 아파트, 외제차, 회사 지분. 네가 간병하는 동안 그놈은 밖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네가 가져올 수 있어. 절반? 응. 그놈 회사 재산까지 반 토막 내줄게. 민지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저는 민지의 그 눈빛을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지가 저렇게 눈을 가늘게 뜨면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었죠. 그날부터 저와 민지는 며칠 밤을 민지의 사무실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쓴 간병일지를 날짜 순으로 펼쳐놓았고 민지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줄을 치며 메모를 붙였어요. 홈캠 메모리 카드의 영상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에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새벽 4시에 토사물을 치우고 낮에는 죽을 떠먹여드리는 제 모습이 화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민지가 영상을 보다가 한 대목에서 멈추더니 볼륨을 올렸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유라와 함께 술을 마시며 낄낄거리는 소리.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지가 화면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이거면 돼. 이것만으로 학대 프레임 완전히 깨부술 수 있어. 민지가 노트북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정하자. 첫 번째, 태준이가 만든 가짜 임대차 계약 무효 소송을 넣어. 그놈이 인감도장 훔쳐서 만든 서류니까 법원에서 바로 깨져. 동시에 건물에서 나가라는 명도 소송도 같이 걸어. 민지가 화이트보드에 순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태준이 아파트하고 외제차에 가압류 걸어서 꼼짝 못하게 묶거나. 세 번째, 유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네 번째, 이혼 재산분할 소송. 10년 간병 기여도 전부 들이밀어서 그놈 재산 뜯어내. 그런데 민지야, 태준이가 지금 카페 개업 준비하고 있거든. 김세무사님이 다 쏟아부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 민지가 화이트보드 앞에서 돌아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금 당장 들이치면 안 돼. 그놈이 대출금까지 전부 인테리어에 쏟아붓고 카페 오픈날 손님까지 잔뜩 불러놓은 그 타이밍에 터뜨려야 해. 그래야 한 푼도 못 건져. 민지가 제 앞에 다시 앉으며 두 손을 모았어요. 가오픈 파티 날짜가 언제야? 김세무사님 말로는 숙려기간 끝나는 날 즈음이래. 태준이가 그날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숙려기간 마지막 날에 카페 오픈이라. 타이밍이 딱이네. 민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한 게 아니라
칼날 같은 거였어요.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던 어느 저녁, 민지가 커다란 종이 쇼핑백 하나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감색 정장 한 벌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입어. 이게 뭐야? 법정 싸움은 기세가 절반이야. 너 지금 반지하에서 끼니도 걸으면서 쪼그라들어 있으면 안 돼. 내일부터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5층짜리 건물 주인이야. 그렇게 행동해. 저는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지가 제 어깨를 양손으로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울지 마. 이제부터는 웃으면서 밟아. 그 뒤로 저와 민지는 태준과 유라가 카페 오픈에 모든 걸 쏟아붓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태준이 지역 유지들과 상인들에게 초대장을 돌리고 유라가 화환 주문을 하고 수억 원짜리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소식을 김세무사가 하나씩 전해줬어요. 가오픈 전날 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법원에서 방금 결정문 나왔어. 가짜 계약 효력 정지시키는 가처분이랑 퇴거 명령 내용 증명 다 왔어. 저는 전화기를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숙려 기간이 꽉 차는 날이었어요. 내일 정장 입고 와. 서류는 내가 다 챙겨 놓을게. 응,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옷걸이에 걸어둔 감색 정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저는 그 건물 앞에 설 겁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감색 정장의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고 거울 앞에 섰어요. 반지하 원룸의 작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한 달 전과 달랐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볼이 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민지가 보낸 차가 원룸 앞에 도착했고 저는 가방 안에 등기부등본과 서류 봉투가 들어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차에 올랐습니다. 민지는 조수석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떨려? 아니, 거짓말하지 마. 나도 떨려. 민지가 짧게 웃으며 서류 봉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근데 떨리는 건 우리만 되면 돼. 저 안에 있는 놈들이 떠는 꼴은 오늘 내가 만들어줄게. 차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을 때 저는 1층 카페 앞의 풍경을 보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정문 양쪽으로 화환이 늘어서 있었어요. 박태준 대표님의 성공적인 오픈을 축하합니다. 유라엔태준 카페 번창을 기원합니다. 화환 리본에 적힌 이름들 사이로 정장을 입은 하객들이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테이블이 보였어요. 수억 원을 쏟아부었다는 김세무사의 말이 눈앞에서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가자. 민지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뒤따라 내려 정문 앞에 섰어요. 유리문 안쪽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한쪽 벽면에는 그랜드 오픈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고급 디저트가 접시째 쌓여 있었습니다. 정면 카운터 앞에서 태준이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라는 태준 옆에 붙어서 꽃다발을 받으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와 민지가 들어서자 가장 먼저 유라의 시선이 이쪽으로 꽂혔어요. 유라의 입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유라가 태준의 팔을 쳤고 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태준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태준이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야,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태준이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 민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태준의 손을 막았습니다. 민지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태준의 가슴팍에 눌러 넣었어요.
이어서 두툼한 서류 봉투에서 내용 증명을 뽑아 태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오민지 변호사입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건물의 적법한 소유주는 강지연 씨입니다. 박태준 씨가 고 이순옥 여사의 인감을 도용해 작성한 임대차 계약은 법원에서 무효 결정이 났습니다. 이 내용 증명에 따라 즉시 퇴거해 주십시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하객들이 멈칫했어요. 태준이 내용 증명을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이 건물은 우리 어머니 거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내 거야. 태준이 서류를 구기려는 순간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서류를 펼쳐 태준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여기 봐. 소유자 이름 강지연. 나야. 태준이 등기부등본을 빼앗아 읽었습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거 위조 아니야? 이건 사기야. 그때 유라가 태준 옆으로 달려와 등기부등본을 낚아챘습니다. 유라가 서류를 한번 훑더니 구겨서 바닥에 내던졌어요. 이거 가짜야. 이 미친년들이 가짜 서류 들고 와서 사기치는 거라고. 유라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등기부등본을 주워 펴서 하객들 쪽으로 돌려 보여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직접 확인하세요. 법원 직인이 찍힌 최신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건물 주인은 접니다. 하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서류를 본 그 사람이 옆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카페 안에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준아, 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10년을 누워 계실 때 너는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어.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감도장은 챙겨갔더라. 그걸로 가짜 계약서 만들어서 이 건물을 내 것처럼 꾸민 거, 그게 사문서 위조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한 말이었으니까요.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준의 주변에 서 있던 지인들이 한 발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태준에게 축하한다며 악수를 건네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화려한 오픈 파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태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태준이 제 앞까지 다가와 두 손을 모았어요. 지연아, 잠깐. 우리 대화로 풀자. 제발 한 번만. 저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10,000원짜리 지폐 서너 장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전 비 오는 길바닥에서 주었던 바로 그 돈이었어요. 저는 그 지폐를 태준의 얼굴 앞에서 놓았습니다. 지폐가 태준의 이마와 코 위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어요. 국밥이나 사 먹어. 태준이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태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유라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라는 아까의 기세가 사라진 채 하얗게 질려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서 소장 부본을 한 장 꺼내 유라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오늘자로 법원에 접수된 위자료 소장이야. 남의 살림 빼앗아서 쌓아 올린 가짜 인생, 오늘부터 무너지는 거야. 유라의 손이 떨려 서류가 바스락거렸어요. 유라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화환 뒤로 몰래 빠져나갔고 누군가는 대놓고 얼굴을 찌푸리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줄지어 놓인 마카롱과 케이크 조각들 위로 아무도 손을 뻗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카페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태준, 그 옆에서 사색이 된 유라. 두 사람의 그 꼴을 내려다보는데 가슴속에서 10년 동안 쌓인 것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웃었어요. 내일 아침에 법원 집행관하고 같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짐 정리해도. 저는 돌아서서 카페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땀이 밴 이마를 식혀줬어요. 민지가 제 옆에 나란히 서며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잘했어. 저는 대답 대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명도 집행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며칠 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화면을 켜는데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맘카페 알림, 문자 알림, 부재중 전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맘카페에 접속하자 인기 게시물 상단에 새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건물을 빼앗은 악마 며느리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글 아래에는 영상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홈캠 화면이 떴어요. 시어머니가 새벽에 발작을 일으키셔서 침대에서 떨어지려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바닥에 부딪히시면 뼈가 부러질까봐 온몸으로 끌어안고 버텼어요. 그런데 영상은 제가 시어머니를 끌어안는 부분만 딱 잘라서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억지로 붙잡고 흔드는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카페 오픈이 날아가고 수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유라가 상가 입주민 단톡방과 맘카페에 동시에 이 영상을 올린 거였어요. 댓글이 이미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런 년이 건물주라니 소름. 노인 학대범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경찰은 뭐하냐? 저 건물 세입자들 불쌍하다. 불매합시다. 저는 화면을 내리다가 손가락을 멈췄어요. 더 읽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빗발쳤어요. 건물 3층에서 네일숍을 하는 사장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저 3층 세입자 박미영인데요. 맘카페에 글 올라온 거 보셨죠? 손님들이 다 취소하고 있어요. 항해 전화가 하루에 20통씩 와요. 이러면 장사를 못하니까 보증금 빼주시든지 월세를 깎아주시든지 해주셔야 합니다. 박 사장님, 그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를 때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당장 장사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가 끊기기 무섭게 4층 학원 원장에게서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왔어요. 5층 사무실 세입자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불매운동 때문에 손님이 끊겼으니 당장 조치를 해달라고. 태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알림이 떴는데 태준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지역 뉴스에 나왔어요. 태준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처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한 죄인입니다. 건물 명의가 넘어간 것도 전처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협박해서 빼앗은 겁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휴대전화를 이불 위에 내던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주먹을 쥐었어요. 다음 날은 더 심했습니다.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맘카페 글에 분노한 동네 주민 7명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폐륜녀 퇴출, 노인 학대범 OUT. 한 아주머니가 달걀을 건물 유리벽에 던졌어요. 노란 노른자가 흘러내리는 걸 저는 건물 복도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공식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노인 학대 및 사기 혐의, 피의자 강지연. 서류를 읽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 저는 건물을 되찾아 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순식간에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맘카페에서 제 친정 식구들의 이름과 사는 곳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까지 모르는 번호로 욕설 전화가 갔다는 걸 알게 된 건 언니가 울면서 보낸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전화 받고 쓰러지셨어.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매일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꺼져라 패륜녀.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저는 전화기 화면이 켜질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고 잠을 자다가도 진동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밥을 먹으면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 틈을 노린 듯 태준의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저는 봉투를 뜯어 안에 서류를 읽었습니다. 명도 소송을 취하하고 건물을 박태준 명의로 재이전할 경우 노인 학대 고소를 취하하겠다.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건물을 내놓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유일한 것을 포기하면 범죄자 딱지를 떼어주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텅 빈 건물 복도에 혼자 서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층 유리벽에 말라붙은 달걀 자국이 보였고 건물 앞 인도에는 아직 찢어진 피켓 조각이 굴러다녔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토사물을 치우고 하루도 쉬지 않고 옆을 지켰던 그 시간이 이렇게 뒤집히는 거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지연아, 태준이 내용 증명 봤어? 응, 봤어. 거기에 쓰인 거 한 글자도 믿지 마. 저놈들이 얄팍한 덫을 놓은 거야. 민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준비했는데. 간병일지, 홈캠 원본, 녹취록. 전부 다 있잖아. 저놈들이 조작한 영상은 우리한테 원본이 있으니까 한 방에 깨져.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지야, 나 무서워. 엄마한테까지 전화가 갔어. 전화기 너머로 민지가 숨을 한 번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내 말 들어. 저들이 여론으로 너를 눌러서 합의하게 만들려는 거야. 네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게 저놈들 작전대로 되는 거야. 무너지지 마. 우리가 준비한 진짜 칼 있잖아. 이제 그걸 빼들 때가 된 거야.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같이 가자.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가는 거야. 저는 창밖의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아침에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 속에서 낡은 간병일지를 꺼냈습니다. 너덜너덜한 표지를 손으로 쓸었어요. 이 안에 1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쓴 날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신 날도, 새벽 3시에 기저귀를 갈며 이를 악물었던 날도 전부 이 안에 있었어요. 저는 일지를 가슴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민지와 나란히 관할 경찰서 정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한쪽 팔에 서류 가방을 끼고 다른 손으로 제 등을 가볍게 밀었어요. 고개 숙이지 마. 당당하게.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대자 담당 수사관이 나와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사관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책상 위에 태준이 접수한 고소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지연 씨, 노인 학대 및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 출석 요청드렸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수사관이 볼펜을 들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 민지를 쳐다봤어요. 민지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사관님, 강지연 씨의 법률 대리인 오민지 변호사입니다.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지가 책상 위에 USB 2개와 서류 묶음을 올려놓았어요. 먼저 이 USB에 담긴 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현재 맘카페에 유포된 영상은 원본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이건 같은 시각대의 1시간짜리 무편집 원본입니다. 수사관이 USB를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방이 떴어요. 새벽 2시 47분, 시어머니가 갑자기 온몸을 떨며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뛰어들어와 시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시어머니가 팔을 휘두르며 발버둥 치셨고, 저는 시어머니가 침대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불째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유라가 올린 영상은 바로 이 부분만 잘라낸 거였어요. 하지만 원본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작이 가라앉은 뒤 시어머니가 축 늘어지셨고, 저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밴 땀을 수건으로 닦아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적신 이불을 갈아드리고 새 잠옷으로 갈아입혀드리고 죽을 데워 한 숟갈씩 떠드렸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다시 잠이 드신 뒤에야 저는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어요. 수사관이 영상을 보다가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사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민지가 두 번째 USB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음성 파일인데 재생해 주시겠습니까? 수사관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먼저 나왔고 이어서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그 노인네 진짜 언제 죽냐? 하루하루가 1년 같다 진짜. 유라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어요. 오빠, 그냥 치매 약 빼고 수면제나 더 먹여. 잠만 재우면 조용하잖아. 야, 그거 괜찮은데? 자다가 그냥 가면 편하게 가는 거지 뭐. 두 사람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수사관이 재생을 멈추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어요. 수사관이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다 뗐습니다. 이 녹음은 어디서 확보하신 겁니까? 가정용 홈캠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던 음성입니다. 홈캠이 시어머니 방에 설치되어 있었고 거실 소리까지 녹음이 된 겁니다.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촬영 시각이 모두 일치합니다. 민지가 메모리 카드 원본과 분석 보고서를 수사관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사관님, 강지연 씨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일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일지의 날짜와 홈캠 영상의 시간이 전부 일치합니다. 반면 고소인 박태주는 10년간 어머니 병원에 한 번도 방문한 기록이 없고 오히려 어머니의 사망을 바라는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수사관이 간병일지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증거 전부 접수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직후 저와 민지는 민지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민지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이제 두 번째 단계야. 경찰서에 낸 거랑 똑같은 원본을 맘카페랑 상가 단톡방에 올린다.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저쪽이 먼저 조작된 영상으로 여론몰이를 한 건데 우리가 원본으로 바로잡는 건 정당방위야. 민지가 맘카페와 상가 입주민 단톡방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1시간짜리 원본 영상 링크, 태준과 유라의 녹취록, 간병일지 사본, 그리고 유라를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로 고소한 접수증까지 전부 첨부했어요. 글 마지막에 민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작된 영상을 퍼뜨린 분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서 댓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본 보니까 완전 다르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하는 거잖아.
수면제 먹이자는 녹취록 진짜 소름 돋는다. 유라라는 여자가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 아냐? 저 불륜남 진짜 쓰레기다. 2시간 뒤 맘카페 운영진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유라의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고 유라를 강제 탈퇴시켰다는 공지였어요. 상인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었던 주민들 중 몇 명이 직접 전화해서 사과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속은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층 네일숍 박 사장님도 전화를 했어요. 강 사장님, 제가 그날 심하게 말씀드렸죠. 원본 영상 보고 너무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그날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경찰에서 연락 왔어. 너한테 무혐의 나왔고 태준이 사문서 위조랑 그걸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기 혐의로 정식 수사 전환됐어. 오늘 태준이 회사 압수수색 들어갔대. 저는 전화기를 쥔 채 반지하 원룸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태준이한테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 통보 날렸어. 가짜 계약서로 받은 대출이니까 담보가 없어진 거지. 전액 회수야. 그러면 태준이 회사는 끝이야.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을 돈이 없으니까 연쇄부도 맞는 거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전 빗속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줍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이를 악물며 맹세했었죠. 합법적으로 무너뜨리겠다고. 민지야. 응. 고마워. 뭘. 내일 밥이나 사. 전화를 끊고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라는 명예훼손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는 길에 동네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욕을 들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유라는 그날 밤 짐을 싸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간병일지를 꺼냈어요. 너덜너덜한 표지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이 노트 한 권이 저를 지켜줬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건물과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쓴 이 기록이 결국 저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단정한 감색 원피스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법원 정문을 걸어 들어갔어요. 민지가 제 옆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떨려? 아니, 이번엔 진짜 안 떨려. 민지가 피식 웃었어요. 나도. 형사 재판정 방청석에 앉자 정면에 피고인석이 보였습니다. 잠시 뒤 옆문이 열리고 태준이 교도관 2명 사이에 끼어들어왔어요. 수의를 입은 태준은 1년 전의 태준이 아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빳빳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카페 오픈 파티에서 악수를 돌리던 그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준이 방청석을 훑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박태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고 이순옥 여사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대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판사가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피고인 박태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나무 망치가 탁 내려찍혔습니다. 태준의 무릎이 꺾였어요. 피고인 서감 난간을 잡으려다 손이 미끄러졌고 태준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 2명이 양쪽에서 태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태준이 끌려나가면서 한 번 더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마지막까지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재판정을 나오자 민지가 서류 가방에서 판결문 사본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형사 끝났고 민사도 다 정리됐어. 재산분할 승소 판결문 여기 있어. 10년 간병 기여도 전부 인정받았어. 유라는? 실형은 면했는데 위자료 소송이랑 명예훼손 소송 전부 패소했어. 배상금이 억 단위로 나왔는데 낼 돈이 없대.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게 발목 잡혀서 파산 신청도 법원에서 안 받아줬고. 민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태준이 아파트 보증금, 외제차, 유라 명품들까지 전부 압류해서 경매 넘겼어. 내 몫으로 다 들어올 거야. 저는 판결문을 접어 가방에 넣으며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4월의 햇살이 얼굴 위로 내려앉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가 모셔진 수목장을 찾아갔어요. 산 중턱에 심긴 소나무 아래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작은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에서 꺾어온 들꽃 한 다발을 표지석 앞에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마당에 핀 들꽃을 보시면 좋아하셨거든요. 정신이 맑으신 날에는 제 손을 잡고 저 꽃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었죠. 저는 표지석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물 잘 지키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 아무도 못 빼앗아 갔어요.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수목장을 나와 건물로 향했습니다. 1층은 한 달 전부터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태준이 카페를 차리려다 망한 그 자리를 저는 동네 어르신들과 치매 환자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연한 살구색 페인트를 칠했고 한쪽에 작은 탁자와 의자들을 놓았어요. 입구 옆 액자에 시어머니의 사진을 한 장 걸어뒀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3층 네일숍 박 사장님이 1층에 내려와 공사 현장을 구경하다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 사장님, 여기 다 되면 우리 엄마도 데려와도 돼요? 우리 엄마도 요새 깜빡깜빡하셔서. 그럼요. 언제든 오세요. 오해가 풀린 뒤 상인들과 주민들은 오히려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4층 학원 원장님은 어르신들 글씨 교실을 자원봉사로 열겠다고 했고 5층 사무실 세입자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건물 상가에 손님이 다시 늘기 시작했고 월세도 빠지지 않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 사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보며 몸에 밴 것들이 시험장에서 고스란히 나왔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통지서를 올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와 동네 한적한 식당에 마주 앉았어요. 민지가 소주 2잔을 따르며 한 잔을 제 앞에 밀었습니다. 야, 강지연. 1년 전 이맘때 네가 빗속에서 10,000원짜리 줍고 있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나면 사람이 아니지. 근데 지금은? 저는 소주잔을 들어 올렸어요.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었지만 앉아있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반지하 원룸 바닥이 아니라 따뜻한 식당에서 친구와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아. 민지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어요. 저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지나가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10년 동안 새벽마다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욕창에 연고를 바르고 죽을 한 숟갈씩 떠들이며 적은 간병일지.
그 너덜너덜한 노트 한 권이 결국 저를 지켜줬습니다.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10년이 법정에서 저를 세워주고 저를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을 무너뜨린 방패가 된 거예요. 창밖의 따뜻한 거리를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지금쯤 차가운 감방에 누워있을 태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 테이블 위로 이혼 서류를 밀어내며 제게 윽박지르던 그 얼굴이요. 오늘 법정에서 바닥에 주저앉던 그 얼굴이 겹쳐졌어요.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르는 만큼 줄 테니 도장 찍으라며 나를 비웃었던 당신. 그 오만한 대가가 어떤 건지 이제 잘 알겠지. 민지가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야, 무슨 혼잣말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웃으며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긴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 지연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욕창에 연고를 바르던 그 시간들을 남편은 밥값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라지는 진심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며느리의 손길만은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으로 며느리가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두셨던 거예요. 태주는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유라는 빼앗은 것 위에 행복을 세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오만이 두 사람을 무너뜨렸어요. 반대로 지연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매일 밤 한 줄씩 적어 내려간 간병일지와 진심이 담긴 기록들이 결국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 돌본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